반갑습니다. 야, 시험 범위를 못 끝난 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나 뭐 97페이지까지로 시험 범위 줄인다는 얘기 다 했지. 근데 97페이지까지 다 나간 반이 있고, 97페이지까지 조금 못 나간 반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96,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뭐 조금 더 나간 반, 덜 나간 반 있는데 96, 97페이지 내용을 선생님이 2개짜리로 끊어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그 2개 한 번에 올릴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시험 범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일단은 96페이지 장면 내각과 5.16 군사정전 들어가서 보자면 스토리 이해를 좀 먼저 하고 가자고. 자, 이제 3.15 부정선거로 뭐가 일어나게 되고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4.19 혁명을 성공하게 되면서 이승만 12년 독재를 끝내고 이승만을 무너뜨렸지. 이승만 독재를. 그래서 이승만 독재 이후에 이제 뭐 이승만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다음에 뭐 부통령이었던 이기붕 뭐 집안 작살 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박살이 났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헌법 개정이 있어.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 이 옷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하자마자 독재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그 과도 정부를 이끌던 그 나머지 이제 정부 인사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뭐를 실시한다.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라고 부르지. 내각 책임제라고 부르는 영국식 스타일이야. 선생님이 이 현장에서 수업할 때 민주국가의 이 통치 방식에 영국식이 있고 미국식 모델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영국식은 이제 왕이라는 이제 상징적 존재가 있으니까 그 왕을 국가의 그냥 대표로서 그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으로 그냥 놔두고 아무 권한은 없고 모든 권한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주고 그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국회에서 가장 많은 그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정부의 수반이 돼서 총리가 돼서 정부를 이끄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 정당이 다 차지하는 거. 이걸 이제 의원내각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일본식 우리 가까이서는 일본이 하지 뭐 아베 총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 이제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그 시스템을 이제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내각제를 잠깐 실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롭게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여당이었던 자유당, 이승만 정당이었던 자유당은 몰락을 하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다수정당이 돼가지고 국회도 장악을 하고 정부도 이끄는 그런 시스템의 이제 국가 운영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를 이 당시 이제 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장면 알지? 부통령 하던 그 장면이 총리로 임명돼가지고 이거를 장면 정부 또는 장면 내각이라고 불러. 자, 우리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제 이 공화국이 시작이 되는 거지. 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의 시기를 1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요 장면 정부의 시대를 2공화국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어쨌든 이제 장면 정부가 출범했어. 이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출범했겠지. 4.19 혁명이라는 이제 민주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잖아. 그치? 근데 이 정부가 이제 60년 7월인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출범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거 뭐 현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많은 이제 욕구들이 막 분출될 거 아니야. 12년 이승만 독재 기간 동안 경찰이라든가 뭐 이제 강압적인 국가 통치에 이제 눌려져 있었던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냐.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노동자들 처우 개선해라, 임금 인상해라, 뭐 이런 부분들. 아니 농민들은 이제 뭐 쌀값 인상해라, 뭐 농민 뭐 복지 뭐 개선해라, 뭐 이런 부분들. 뭐 학생들도 뭐 학생들이 요구하는 뭐 학생 인권 뭐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때 당시 학생 운동권의 요구는 또 어떤 게 많았었냐면 이제 남북한 통일 운동을 좀 전개하자. 남북한이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우리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통일 논의들도 요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사회 각각의 계층에서 이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지. 그런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측면은 이런 게 민주주의가 맞지. 사실은 누구든 요구하는 걸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조율해가고 뭐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맞잖아. 민주주의 조용한 게 아니야. 민주주의 시끄럽고 피곤한 거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맞춰가는 거니까. 그치? 이게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국민들도 그런 시선들도 많이 있었어.
어느 한쪽에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나라가 아니라 1960년에 대한민국은 거의 전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정도 수준의 레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직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는 나라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삼시세끼도 못 먹는 나라에서 이런 식의 요구가 막 분출되기 시작을 하는 건 사회가 되게 좀 혼란스럽지 않나. 좀 불안감. 그리고 또 6.25 전쟁 끝난 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 큰 전쟁 치른 지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되게 좀 불안한 상황 아닌가 하면서 이제 불안에 떠는 국민들도 다수 있었던 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시선이 교차하고 있을 때 사실은 불법적으로 국민들이 맡긴 이 정부가 어쨌든 뭐 시끄럽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만들어진 민주정부잖아. 근데 이 국민들이 힘을 줘서 만들어진 이 민주정부를 불법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61년 5.16 군사 쿠데타예요. 쿠데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이게 선생님도 누가 질문해서 같이 찾아봤는데 이게 프랑스어더라고. 프랑스어.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건 뭐야? 아래에 있는 권력이 위에 있는 권력을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아무런 뭐 정당성 없이 뒤집어 엎는 것. 일종의 좀 업셋 뭐 이런 느낌이지. 그치? 하극상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서 권력을 불법적으로 가져오는 것. 찬탈하는 것. 이게 이제 쿠데타라고 부르는데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군대가 자신들이 가진 그 무력을 동원을 해서 사실 군대가 갖고 있는 무력은 국민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국가의 돈으로 만들어준 거잖아. 군대한테 총, 탱크 뭐 이런 거 다 사주는 이유가 뭐야?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라고 사준 건데 그 무기를 국민들을 상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누가 중심이 돼서? 육군 투스타, 육군 소장이었던 박정희가 중심이 돼서 박정희의 이제 뭐 친한 선후배들, 그러니까 완전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개인적인 라인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움직여. 이런 걸 이제 사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사조직. 박정희가 개인 사조직을 동원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정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를 무너뜨리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고 이 쿠데타에 성공을 해서 권력을 가져가지. 그래서 이거를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는 뭐의 시대가 열렸다? 박정희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화국은 사실 60년 7월인가 시작돼서 61년 5월에 무너지니까 사실 채 1년도 진행이 안 됐던 거지. 좀 안타깝지. 뭐 자신들이 생각한 뭐 그런 이제 세상이 있었을 건데 그걸 펼쳐보기도 전에 사실은 군대의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거니까. 쿠데타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뭐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도 군대 쿠데타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어. 박정희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우리가 왜 쿠데타를 벌이고 왜 우리가 권력을 잡고서 이렇게 나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두 가지인 거지. 하나는 반공의 기치를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면 누구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김일성의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회 곳곳에 공산당이 침투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때려잡겠다. 이게 반공이야. 반대한다 공산당 그런 뜻이지. 공산당 때려잡겠다. 이런 걸 내세운 거고 두 번째는 경제 재건인데 경제 재건이라는 건 다시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뭐 다시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이때 당시에는 경제가 워낙에 우리나라 경제를 할 것도 없지. 가장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수준이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권력을 잡고서 움직인 거지. 그리고 뭐 이제 항상 전 세계 어느 쿠데타 세력이든 권력 잡고서 내가 영원히 해먹겠다 이런 세력은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이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가 나섰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약 한 2년 정도 군대가 권력을 동원을 해서 불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 오케이? 그걸 이제 한 63년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63년까지 이어져서 이걸 이제 군대에 대한 통치다 그래서 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군정을 하면서 이 군사 세력 이 군부 세력이 내세웠던 기관이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이건 사실 헌법에 보장된 기관은 아닌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으로 설치한 거지. 이 국가재건 최고회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갖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거지. 완전 이제 왕 중에 왕 그런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뭐 법도 만들고 뭐 행정 처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하고 요즘 치면 정부, 법원, 국회가 다 이게 다 그 역할을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가는 사실은 민주사회적인 평가에서는 이게 상당히 잘못된 일인 거지.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 국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때 또 어떻게 보면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이 뭐 이렇게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해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정치 깡패들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막 이승만 정부 때 막 부정 축제 해가지고 막 불법으로 비리로 막 돈 벌고 막 이제 부정 축제라고 얘기하거든 이거 한문으로 얘기하면 부정 축제했던 애들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다 국고로 환수하고 막 이러면서 국민적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군이 2년 정도 지난 다음 63년도 권력을 민간에 넘겨주겠다. 다시 이제 권력을 국민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헌법을 개정을 해 그 사이에. 그래서 이 공화국 때 뭘로 바뀌었던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던 헌법을 의원 내각제보다는 우리나라에 뭐가 맞는다? 대통령 중심제가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 4년 2번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가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가지고 또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63년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63년 대통령 선거에 누가 이 불법으로 군인으로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으로 요 정치를 이끌던 박정희가 이제 군복을 벗고 군에서 제대하고 민간인 옷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자기의 정당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63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이때 당시의 인기는 뭐 국민들한테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선거에서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63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합법적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이때부터는 이제 박정희 시대를 불법의 시대라고는 안 해. 정상적인 63년도부터의 박정희 정부는 정상적인 민주정부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제3공화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케이?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러면 요 표를 선생님 다른 거 수업할 때 되는데 요 이야기를 좀 저기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박정희 시대. 박정희 18년 독재를 하지. 61년 집권해가지고 79년 죽을 때까지 18년간 집권을 하는데 박정희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흐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박정희 등장은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몇 년도에 대선을 했다고? 63년도에 대선을 해서 63년부터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요 2년의 시기 61년부터 63년 요 2년의 시기는 사실 정상적인 민주정부를 인정을 못 받는 불법의 시대인 거지. 쿠데타에 의한. 그래서 요때는 뭐가 이루어지던 시기다? 군정이 이루어지던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관을 통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시기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63년 대선에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임기가 몇 년까지겠어? 첫 번째 임기가 67년부터 4년이면 67년이고 만약 67년 대선에서 한 번 더 당선된다 그러면 몇 년까지? 71년까지는 박정희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어쨌든 지금 박정희 정부 1기가 시작이 됐지. 박정희 정부 1기, 63년도에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뭐를 약속을 하고 경제개발을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제 선생님이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63년도부터 박정희가 경제재건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재건을 하려고 이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건 이전부터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거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게. 근데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에 나라가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 그냥 매번 얘기하지만 니네 지금 월드비전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나라야 우리가. 뭐 눈물 없이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이 나라가. 그래서 경제개발에 사용을 하려고 이제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벌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제 사안이 이 박정희 정부 일기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다 쓸까? 하나는 한일협정을 통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고 두 번째는 베트남 파병. 자, 이 두 가지가 사실 국민들의 반대가 엄청 났는데 정부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사건들, 박정희 정부 일기에 발생됐던 사건들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만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인데 한일협정은 뭐냐면 1965년도에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35년간 받다가 45년도에 광복했잖아. 광복하고 나니까 일본과는 완전 이제 뭐 적대적으로 완전 악마적인 관계를 맺었겠지. 이승만 정부 시대에도 이승만이 뭐 독재하고 그랬지만 이승만은 완전 그래도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 그래서 일본 극혐해가지고 일본하고는 아무것도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려고 했었어. 그러다가 65년도 되면 박정희 정부에서 일본과 비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국교를 재개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식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다 해가지고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교 정상화를 이제 시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대가 엄청났지. 사실은 45년도에 광복해서 65년도면 광복한 지 20년밖에 안 된 거잖아. 식민 지배한 시간만큼도 안 돼. 35년 지배받았는데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악수하고 친구가 되기로 약속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그럼 박정희 정부에서 이걸 왜 이렇게 추진했느냐?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이 당시 일본 정부가 많은 돈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한 거지. 한 8억 달러 가져왔어. 공짜로 준 돈도 한 3억 달러 되고, 뭐 이래저래 받은 돈 한 5억 달러 해가지고, 총합 한 8억 달러 정도 받아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때 당시에 8억 달러 지금만 쳐도 거의 뭐 8천억 1조 되는 돈이잖아. 지금만 쳐도. 근데 1960년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 상상 초월 금액이지. 집값만 비교해도 서울 뭐 지금 집 한 채가 막 20억씩 하는데 그때 당시 서울 집 한 채가 막 100만 원 끼케 100만 원 좀 하던 그런 시기니까 단순 비교만 해도 엄청난 돈이지. 그래서 결국 그 일본한테 그 돈 받아오는 조건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일본은 왜 이 돈이 필요했냐면, 근데 딴 반에서는 뭐 시간 날 때 얘기했는데 뭐 시험하고 그렇게 관계없고 일본 입장에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엄청난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60년대 되면 세계 2위, 3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데 일본은 국제 무대에 이제 정상적인 국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망한 나라 이런 이미지를 벗고 이제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제 등장을 하려고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고